네, 지금부터 녹화해서 학원 방송에 올려놓습니다.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5월 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이랬죠? 자, 그러면 우선 총평균법이 간단한 거니까 혹시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서 답이 찾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가지고 재고 수량에다 곱하면 재고 금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매입했던 거 5월 1일 거의 금액, 그 다음에 5월 5일 거의 금액, 그리고 5월 15일의 금액, 이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10개를 200원에 샀으니까 이건 2,000원. 그 다음 5월 5일은 10개를 220원에, 개당 220원에 샀으니까 2,200원. 5월 15일은 10개를 240원에 샀으니까 2,400원. 금액의 합계를 이걸 모두 더하는 게 금액의 합계죠. 6,600원. 이거를 수량이 몇 개예요? 10개, 10개, 10개. 30개죠. 6,600원을 30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3인은 6, 3인은 6, 220원이라는 평균이 나오죠. 예. 이렇게 총평균법은요, 한 달치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평균 단가를 구하셔라. 이게 평균 단가입니다. 여기다가 재고 자산을 구할 때는 재고 수량을 곱하고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매출 수량을 더합니다. 아니,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를 수량을 곱하면 돼요. 자, 모두 매입이 30개였는데 5월 10일 날 18개를 매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개가 재고가 남았죠? 그러면 220원에다 곱하기 12개 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에요.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되죠. 2,640원이다. 답이 2개가 됐어요. 예. 그럼 이동평균법으로 또 해봐야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예. 이동평균법으로,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에 답이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하느냐? 총평균법은 한 달치 전체 평균을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게 총평균법이고, 이동평균은 이렇게 평균을 내요.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내가지고 매출은 이것이 팔려나간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요 평균 단가가.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동평균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한다. 자, 10개는 200원에 샀고 10개는 220원에 샀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 너무 쉽네요. 210원. 21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20개 중에서 18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고가 몇 개 남았어요? 20개 중에 18개니까 2개 남았죠? 2개는 얼마짜리? 210원짜리가 남았다. 그리고 5월 15일 거는 몽땅 재고로 남은 거죠. 이건, 예, 그대로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240원이니까 요건 2,400원. 네, 더해 보십시오. 2,400원에다가 210원짜리 2개면 420원이죠. 네, 420원 더해 보세요. 2,820원. 4번에 답이 있네요.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번 문제를 통해서 선입선출법 이해하셨고, 4번 문제를 통해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이해하셨어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거래 내용을 가지고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단가가 200원, 220원, 240원 자주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재고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나죠. 재고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원가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원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를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죠? 선, 이, 총, 후. 이동평 이게 더 크죠. 이게 제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이동평균법이 더 크죠. 크니까 재고가 크다는 건 원가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선이 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예, 이동평균법이 2등.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로서 2등. 선입선출. 이거 만약에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선입선출로 하면은 재고자산이 선입선출이 더 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선입선출로 하면은 2825보다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자, 다 지우고. 자, 선입선출은 요 매출이 18개예요. 그러면 우선 요거 10개 털어내고 여기서는 8개만 팔려나갔으니까 요거 2개 남은 겁니다. 이 2개의 단가는 여기 있는 220원 적용해야죠. 2개 곱하기 220원 한번 해보시면 440원이죠. 요 440원에다가 요게 재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2,400원. 선입선출의 재고 금액은 2,840원입니다. 이동평균법이 2,820원. 선입선출이 더 재고 금액이 20원 더 커졌죠. 재고 금액을 크게 잡으면 매출원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전제는 가격이 오른다는 판단하에서,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이 안 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해든지 똑같아요. 예. 단가의 변동이 그 기간 내에 없었다면은 그건 뭐 선입선출을 하든 후입선출을 하든 총평균을 하든 이동평균을 하든 재고 금액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원리를 이제 여러분 아셨어요. 네. 다음에 5번 문제. 갑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가격이 얼만큼 떨어졌느냐를 계산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때 가격은 순실현 가치를 적용합니다. 순실현 가치. 자, 한번 일단 기초가 이렇게 되고 매입을 이렇게 했어요. 장부상 기말상품 재고액은 4만원인데 이게 100개랍니다. 예, 100개. 기말상품 실제 재고 수량은 48개. 아니 85개. 그러면 15개는 이건 평가가 아니라 감모 손실이에요. 15개에 대한 거는.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감모 손실을 물어본 게 아니라 평가에 관한 걸 물어봤어요. 평가라는 것은 가격 하락분이에요. 자, 장부에 있는 기말 재고의 단가는 400원입니다. 그런데 기말 상품의 개당 공정 가치는 380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순실현 가치로 하라고 그랬는데 공정 가치밖에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순실현 가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판매 비용을 안 알려줬으니까. 판매 비용이 없다는 거죠. 안 알려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가 하락했어요? 20원이 하락한 겁니다. 몇 개가 하락했을까요? 100개가 하락했나요? 85개가 하락했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한 개가 20원씩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장부상 100개로 계산해야 될까요? 실제 수량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실제 수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차이는, 이 차이는 아까 그랬죠?
감모 손실이라고. 그건 평가 손실건이 아니에요. 15개 부족한 것은 감모 손실. 가격 하락분은 실제 재고를 가지고 가격 하락분을 계산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85개를 20원에다가 85를 곱하면 답이에요. 계산기를 써서 계산기 잘 두들 줄 알아야 돼요. 1,700원이다. 1,700원. 여러분 회계 시험 볼 때는 준비물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4가지가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 계산기. 이런 계산기를 시험 준비물로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기 안 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은 이걸 쓰죠. 이거 쓰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아시죠? 근데 계산기만 써야지 시험장에서 계산기 프로그램 실행하려다가 엑셀을 눌러서 엑셀을 실행해 버렸다든가 심지어는 인터넷을 눌러가지고 인터넷이 실행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부정행위로 아주 퇴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왜 안 되지? 저희 학원 내 인터넷이 지금 안 되나요? 그래서 계산기를 아예 나는 앞으로 시험 볼 때, 회계 시험 볼 때 요 계산기를 쓸 거다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컴퓨터 실행해 놓고 이걸 많이 만지세요. 아니야, 나는 집에서 쓰는 손계산기가 있어. 그러면 손계산기를 여러분 가방에다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꺼내 놓고 저하고 같이 두들겨 가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인터넷이 안 될까? 무슨 이유가 있나?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 다음에 이거 했죠? 다음에 6번 문제 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과 2020년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아이고 복잡해. 이거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으면요. 참 머리가 아프죠. 자, 2019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이 취득원가는 이렇게 됐는데 순실현 가치는 하락했네요. 2020년도는 취득원가는 30인데 10만원 하락했네요. 자, 이 자료를 보고 자, 2019년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이며 2019년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원이며 2019년도와 2020년도 당기상품 매입액은 각각 50만원이고 60만원이다. 2019년 기초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으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는 같다. 2019년 기초 재고자산 평가 없으며 취득원가하고 순실현 가치가 안 같은데? 20만원, 15만원인데? 또한 주식회사 한공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매출 원가로 반영한다. 원래 매출 원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배웠죠? 평가 손실, 환입 다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서 가산하고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빼주죠. 자,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냐?
아니 근데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2019년 기초재고자산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없다. 이거 없다고 하는 거 알겠고,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는 같다. 아니, 취득원가가 20이고 순실현 가치가 15만 원인데 왜 같다고 여기서 해버렸지? 제가 뭘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매출 원가 구하라는 거니까 T 계정을 이용해 볼게요. 자, 제가 양식을 미리 이렇게 오탁 계정 양식을 엑셀로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 닫아버리고, 네. 자, 상품이죠. 네, 이게 2019년도 상품 원장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상품은 차변이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대변이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2019년도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구해지게 돼 있어요. 자, 2019년 기초상품 재고액은 10만 원이다. 여기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10만 원 넣어놨네. 네. 그 다음 단기상품 매입액은 각각 50만 원과 60만 원이다. 2019년도가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또 50만 원 여기 넣어놨네. 네. 다른 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50만 원 넣어놨어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게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취득원가로는 20만 원이고 순실현 가치로는 15만 원이에요. 순실현 가치로는. 그러면 우리가 순실현 가치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평가 차이가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5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15만 원. 그러면 6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45만 원. 자, 60만 원이 되려면 매출 원가는 45만 원이다. 그래서 2019년 상품 매출 원가는 45만 원이 답이 되니까 답이 4번이에요. 4번. 그러면 2020년도 매출 원가도 한번 구해볼까요? 예. 자, 아마 그 밑에 있는 게 2020년도 매출 원가인 것 같아요. 예. 2020년도. 자, 이것도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건 2020년도. 자, 2020년도에 이거 제품이라고 했지만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의 기말상품 재고액, 그게 그대로 2월 되는 거죠. 이렇게. 작년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올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2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15만 원이다. 그러면 단기상품 매입액은 얼마냐? 네, 여기 단기상품 매입액. 매입액은 아까 문제에서 알려줬더라고요. 여기 60만 원이다 하고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가 6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은 그 위에 표에 나와 있어요. 여기 표에 순실현 가치를 써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 순실현 가치.
예. 그래서 10만 원이다. 10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75만 원이 합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75만 원의 합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출원가는 65만 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65만 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T계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시험지 공백에다 T자 그려서 딱딱딱딱 칸 채우게 합니다. 이거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상품으로 고쳐서 생각하면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 좀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령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딱 떠오르지 않죠. 누구든지. 반복함으로써 이것은 이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결석생이나 이렇게 조퇴하는 분이 있을 때 녹화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야간반 여러분들은 또 월화수 목까지만 하고 금, 토, 일 이렇게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나왔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제가 수업 내용을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면 혼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예. 계속 녹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는 100% 다 출석을 해가지고, 네. 녹화하면서 수업을 하면 좀 신경이 쓰여요. 이게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식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네, 공개로 올리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수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결석학생이 있을 때만 제가 이제 찍어서 복습용으로 하게 됩니다. 자, 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 원임을 확인했다. 그 재고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에는 보기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사항들을 적정하게 반영할 때 주식회사 한공의 정확한 재고자산은 금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을 조사했을 때 2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창고 말고 어디엔가 이런 것이 있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재고로 봐야 될 게 있느냐, 그거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거. 2020년 12월 29일에 A 회사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은 판매한 거죠. 예. 상품이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이다. 자, 수출은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운송 중이면 지금 배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거 아닌 거죠?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7만 원은 무시. 우리 거 아니고 매입자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보기. 2020년 12월 26일에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뭐냐면은 사용해보고 판매를 결정하는 거죠. 거래를 결정하는 거죠. 시용 판매 조건으로 B 회사에 인도한 상품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의 원가는 2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을 보냈는데 2만 원은 거래처가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만 원은 지금 거래처에 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 거라는 얘기죠. 우리 거의 재고예요.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매입 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용상품이라는 것은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 팔려나간 거예요.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요 만 원은 재고다. 그래서 만 원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2020년 12월 27일 C회사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했는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 아니네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면 우리가 수입했으면 운송 중에 있는 게 우리 거 재고입니다. 그런데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재고가 아니라 수출한 상대방 회사가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시.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1만 원이 된다.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투자자산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평가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단기 매매 증권이 20만 원에 샀는데 시가가 24만 원 됐어요. 네. 그러면 4만 원 이익 발생했죠? 4만 원 이익입니다. 평가이익. 자, 매도 가능 증권은 300만 원어치를 취득했는데 350이 됐어요. 이건 평가이익이 있지만 50만 원이 있지만 이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보고되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손익이 아니야. 이거는 자본.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는 건 4만 원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0월 2일에 A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80원에 취득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어요. 2019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200원이었으며 또 해가 바뀌어서 5월 1일 날 주당 250원에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하여 2020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거 쉽게 하는 요령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작년 10월 달에 180원에 산 거예요. 한 주당. 예. 그런데 그 말에, 작년 말에 이걸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200원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평가한 그 손익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이렇게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보시켜 놓죠. 자본으로. 요 20원 가격 오른 거를 자본에 유보시켜 놔요. 손익 처리를 안 해요. 그런데 올해 5월 1일 날 이것을 모두 250원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평가한 거 무시하면 돼요. 180원에 사가지고 250원에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중간에 평가한 것도 있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는 합니다. 평가는 하는데 그 평가 손익을 손익에 반영을 안 하고 언제 한꺼번에 반영하냐면 처분할 때 반영을 해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 반영할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평가한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최초에 구입했던 이 구입 가격하고 마지막 처분했던 가격만 비교하면 돼요. 이걸 분계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기회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분계로 증명해 주면 돼요. 내가 취득했을 때 분계, 평가했을 때 분계, 처분했을 때 분계를 딱 써보면 맞구나 해요. 자,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최초에 구입한 것과 마지막 처분한 것만 비교해라. 무조건 그러면 답이 됩니다. 자, 180원에 사가지고 25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한 주당 얼마 이익이죠? 70원이죠. 곱하기 100주. 그래서 7,0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계를 쓰면 증명이 가능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3번. 다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은 투자자산이 어느 거냐 이겁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1번이네요. 답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게 투자자산이죠.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아파트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재고자산. 2번은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3번은 뭘까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이거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매도 가능 증권을 얘기한 거예요. 3번.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자산입니다. 다음에 4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면허권. 무형자산. 그렇죠. 무형자산.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아주 특이한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이렇게 씁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해서 특별하다 해서 특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개정 과목은 뭐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거 투자자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투자자산. 다음에 유무형자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체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장기 자산을 말한다. 오케이. 토지를 포함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안 한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아래 거래 중 주식회사 한공의 입장에서 옳게 분계한 것은? 자, 이 분계 실력이 중요하죠. 자, 주식회사 한공의 입장에서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A사 주식 100주를 주식회사 대안의 기계장치와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 거래를 했군요. A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주당 300원이고 시장 가치는 주당 340원이다. 이 기계장치에 대한
B 회사의 장부 금액은 3,100원이다. 자, 여러분 우리 교환거래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한 거 혹시 뒤에 나오나 앞에 했나?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교환거래 우리 했었나요?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교환거래는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자, 교환거래에서 취득원가를 뭘로 판단할 것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첫째, 이종 간의 교환거래. 이종 간의 교환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한다.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알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동종 간의 교환거래. 같은 종류의 교환. 이종이라는 건 종류가 다른 교환거래입니다. 동종 간의 교환거래는 이것도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교환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이거를 놓치고서는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이종간입니다. 왜냐? 주식을 주고 기계를 받은 거예요. 주식은 유가증권이고 기계는 유형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의 취득원가를 뭘로 기계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주식의 공정가치로 기계를 취득원가를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0주가 얼마냐 이거 공정가치가. 자, A사 주식을 취득가는 300원이고 시장가치는 주당 340원이래요. 그러면 이 340원 곱하기 100주가 공정가치죠. 그러면 34,000원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기계장치 34,000원짜리를 찾아야 돼요. 네, 4번.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4번이 답이 확실합니다. 자, 차변의 기계장치 34,000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돈 대신 준 거죠. 현금 대신에.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왜 공정가치로 기록 안 해요? 그건 장부금액으로 기록해야 돼요. 우리 장부에는 단기매매증권이 3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 300원짜리, 300원, 100주니까 3만원. 네, 장부금액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3만원어치 주식을 주고 34,000원어치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갖다가 기계하고 바꿨으니까 처분한 거죠. 그래서 처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주식을 처분해가지고 4,000원을 이익을 봤다 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인식해요. 아시겠죠? 예, 교환거래는 제공한 자산은 처분한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공한 자산은 처분한 거고 새로 받은 자산은 취득한 거고. 그래서 취득한 자산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무조건 잡고서 나머지 회계 처리하십니다. 처분한 걸로 보고. 이종간에 동종간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니까 여기도 3만 원이에요. 3만 원. 기계장치 3만 원, 단기매매직원 3만 원. 그러면 처분 이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없어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전혀 없어요. 동종간이면. 이종간이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 자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2번.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이런 것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요 그랬죠. 2번 맞았습니다. 3번.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당해 지출을 전액 단기 비용 항목인 수선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3번과 같은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건 수선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한 거다. 4번.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기 위한 회계 처리이다. 틀렸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가상각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감가상각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가로 열고 사용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비용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의 개념을 설명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물론 가치가 감소하는 거 맞죠? 근데 가치 감소분을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걸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려면 시가를 알아봐야지. 지금 가치가 얼마 감소했지? 시중에 가격이 얼마지? 지금 이 중고차가 시장의 가격이 얼마지? 그렇게 처리해야 가치 감소분을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은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유형자산이 만약에 2천만 원에 산 차량이다. 그 내용연수 5년이다. 그러면 5년에 걸쳐서 그걸 나눠서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려면은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시가를 알아봐야지. 시가하고 지금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가치가 감소했는지 얼마 감소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가상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내용연수 동안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본다고. 그 공식이 과연 정확한 가치 감소분이냐? 아니라 이거죠.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음에 4번은요. 주식회사한공은 19년 1월 1일 500만원의 새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새 기계장치의 추정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50만원입니다. 주식회사한공은 연수합계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행한다.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네, 연수합계법 공식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식 한번 써볼까요? 연수합계법 공식은
여러분 책에 있었죠? 연소합계법은요. 취득 원가에서요.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이걸 복잡해요.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대입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취득원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인데 지금 언제 거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2020년도 거. 근데 이거는 2019년도에 샀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내용연수의 역순이 5가 되고 2020년도는 두 번째니까 내용연수의 역순이 5, 4, 3, 2, 1로 가는 거니까 4가 되는 거예요. 2020년도는 4, 2019년도에는 5. 이게 4가 됩니다. 그럼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 5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내용연수는 5년이다. 5의 합계라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요. 15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돼요. 자, 500에서 50 빼면은 450. 45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5. 이 순서대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120만원. 그래서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일단 연소합계법의 공식을 알아야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자, 네. 지금 재밌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답이 똑 떨어져서 나오니까 오히려 쉽죠. 계산 문제가.